이게 특정 지역을 얘기해도 되나? 대구가 무덤입니다. 6,827호나 됩니다.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면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2022년 말 또는 앞으로 죽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님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님만입니다.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 다르냐면 IMF 경제 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달러 외환 수급 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했던 문제고,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미국하고 유럽 시장은 난리가 났는데 왜 운이 좋았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 잡으려고 대출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LTV 규제도 하고 DTI라고 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을 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왜 터졌냐면 90% 부실한 대출을 막 해주면서 문제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LTV, DTI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 정도 위험성이 없었고요. 정책적으로도 좀 탄력적으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본다면 코로나는 잘 넘겼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한번 안 좋았죠. 저는 그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안 좋은 학습 효과를 좀 남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때 이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주식도 한 1,400인가요? 1,600인가요? 종합주가가 그 정도까지 한번 빠진 적이 있었죠. 쭉 빠지다가 금방 회복을 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돈도 좀 많이 풀었고요. 여러 가지. 오히려 돈 더 많이 버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생겼죠. 까짓 거 투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겨 라고 해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했는데, 최근의 양상은 저는 왜 다르냐고 보자면 저금리 유동성에 이제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저금리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제로금리가 정상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지금 막 올라가는 상황이고, 결국은 저금리 유동성이 빠졌던 상황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팬데믹 시대 때 상승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도 보면 팬데믹 이전에 종합 주가가 2,200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500, 2,4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일부 지역들은 이제 약간 조정이 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른 외곽 지역들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게,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회복을 했고, 2016년 이후에 조금 더 이렇게 올랐다면 인천이나 안성이나 평택 이나 또는 지방 이런 지역들은 거의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이때부터 한 2년 동안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좀 더 영향을 더 받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예요.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멈추면 괜찮습니다. 안 오르면 괜찮은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미국이 올해 말까지 2022년 말까지 3.4%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하니까 제 예상보다도 1년이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맞이를 해야 되지만 속도가 좀 빨라진다는 점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그렇게 지금 심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한번 4월달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서울은 거의 없어요. 160호 정도. 경기도가 2,146. 이 정도 가지고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진짜 우리가 위기, 주택시장에 침체가 됐을 때 미분양이 막 늘어날 거잖아요. 막 늘어날 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3만 호 정도, 전국적으로는 9만 호 정도의 미분양이 이상이 넘어가면 심각하다. 주택시장에 완전히 맛이 갔구나 정도로 인식을 하는데, 지금 서울, 경기 다 합쳐도 3,000호가 안 되거든요. 4월 기준에서. 그렇다면 저는 서울 수도권은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고요. 지방도 전체적으로 보면 24,000호 정도니까 우려스럽지는 않는데, 지역에 따라서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게 특정 지역을 얘기해도 되나? 대구가 이게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6,827호나 됩니다. 서울, 경기를 다 합친 것보다 대구가 더 많은데, 서울, 경기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가 더 많다는 얘기는 대구가 상황이 매우 안 좋구나. 앞으로는 미분양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어서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면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은 괜찮은데 2022년 말 또는 2, 3년 후에는 미분양 상황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분양이 우려스럽고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죽어버립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그 정도 위험 상황은 아니다. 단 그런 문제되는 지역들은 있을 수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공급 물량이 좀 많아요. 우리가 물량 앞에 장사는 없거든요. 그리고 인구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0만 정도 되고요. 경기도가 1,200만 정도 되나요? 다 합쳐서 한 2,500만 정도 되나요? 대략?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서울 아파트 누가 살까요? 그 지역 거주자들이 뭐 일정 부분 한 30에서 40% 정도 사고요. 나머지들은 외지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다 하나씩 갖고 싶잖아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능력 되는 분들 서울에 아파트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능력 되는 분들. 제 아시는 분들 중에도 지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하나 가지고, 왜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냥 서울에 하나 있으면 좋잖아. 뭐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좋기도 좋고요. 나중에 내 자녀가 서울에 대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구하면 집이 필요하니까 미리 투자 겸 내 자식한테 어차피 줄 거 하나 사둔다, 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풍부한데, 서울에 계시는 분이 우리 애가 뭐 대구에 대학교를 갈 것 같은데 대구에 집 하나 미리 사둘까? 이런 수요 별로 없거든요. 대구는 어떤 수요가 들어가느냐? 자체 수요 플러스 투기 수요, 돈 벌려고 들어가는데, 그런 투자 수요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또 빠져나올 준비들을 하기 때문에 서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잘 팔려요. 작년에도 잘 팔렸고요. 올해도 잘 팔리면 어떻게 할까요? 한 5년 후에 침체가 올 것 같은데 사업을 안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진행이 될까요? 5년 후에 침체가 올 것 같아도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고요. 분양이 잘 되면 건설회사들은 들어갑니다. 토지를 확보하고요.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가 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좀 공급 물량이 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구 대비. 대구 인구가 또 뭐 한 300만, 500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하고 다른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대 도시니까. 네, 조금 더 잘 버티는 부분이 있죠. 미분양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체크는 해야 되고요. 예의주시는 해야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미분양이 뭔가요? 선택을 안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선택을 안 할까? 제 생각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벌고 싶어서. 안 오르는 집을 사고 싶나요? 안 오르는 집을 누가 사? 세금 내고. 그럼 전세 살지. 전세가 제일 좋아요. 나 안 올라도 돼라고 하면 전세처럼 좋은 제도가 어디 있냐고. 집값 절반 정도, 50% 정도 전세가율에 세금 하나도 안 내고요. 살다가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세집을 구하는데 엄청 따져. 입지도 좋아야 되고, 역세권이어야 되고, 학군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애가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애가 없대. 애가 없는 사람이 학군을 왜 따지냐고요. 전세인데. 매매라면 따져야겠죠. 현재 가치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전세는 그냥 내 돈에 맞춰서 편하게 가면 되는데, 집을 산다는 얘기는요,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 생활을 하는 목적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 그래도 좀 올라가줘야지. 인플레이션 방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기대 심리. 플러스 알파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분양이 난다는 얘기는 그런 기대 심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안 되겠는데? 강남이나 아주 좋은 지역에는 미분양이 잘 안 나죠. 만약에 난다면 그거는 완전 마탱이가 간 거죠. IMF 같은 위기가 오면 강남에도 미분양이 나죠. 근데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핵심 지역들보다는 외곽 지역들이 먼저 선택을 좀 덜 받는 경향들이 있죠. 2021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우리 청약 시장에서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선당 후공. 먼저 당첨되고 후에 고민하자. 집어넣고 일단 돼. 왜?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의 문제지, 일단은 무조건 오를 것 같아 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바뀌었잖아요. 선곰후당. 먼저 고민하고 후에 당첨되자. 그게 시장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아무거나 사서 다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를 만한 데가 이제 어딜까? 작년에는 5천 오르느냐 1억 오르느냐의 문제지, 근데 올해는 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네, 이 지역은. 이렇게 이제 선별을 하기 시작하면서 경쟁력이 약한 지역들은 이제 미분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역들은 일단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외면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 요인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미분양은 두 가지 갈래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갈래가 뭐냐면, 나중에 개선 가능성이 있느냐, 해결 가능성이 있느냐, 해결 가능성이 없느냐를 가지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해결 가능성이 뭐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금리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경제 위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서 조정될 때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이유,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집값이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잖아요. 한 7년 상승하면 3년 정도 조정되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본다면, 까짓 뭐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미분양이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 신도시들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면 3기 신도시들 나오잖아요. 혹시라도 3기 신도시가 미분양이 나면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때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주택시장에 침체가 돼서 미분양이 와도 잡아두면 나중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2기 신도시도 그랬고요. 1기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교도소, 아파트 주변에 교도소가 있는 거야.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교도소 이전이 가능할까요? 그 안양구치소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거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거든요. 교도소 이전하겠다고. 그 이전이 되냐고. 안양교도소에 누가 있어요? 그 높으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받아줄 데가 없어요. 누가 우리 동네에 교도소 들어오냐고. 간다면 청송? 뭐 이런 지역들은 환영을 해요. 왜? 지역이 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교도소 들어오면 또 국고 지원도 받고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런 수도권 지역에 교도소 들어온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PD님부터 머리띠 둘러매고 우리 촬영할 때가 아니야. 내 집값 떨어지는데 지금 뭐 그게 문제냐고. 이거 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도소 이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좀 그런 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뭐 좀 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내가 우선이지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어렵고요. 공항 이전하겠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군용 공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군용들은 비행 데이터를 그 군용으로 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하기 때문에 비행장을 이전한다는 얘기는 30년, 50년 동안 군사 훈련했던 데이터가 다 날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은 굉장히 어렵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축사 냄새 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저는 개선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왜? 도시화가 팽창이 되면서 예전에 서울도 농사 지었잖아요. 압구정도 농사 짓던 땅이잖아요. 도시화가 팽창이 되면서 이제 농사 짓던 논밭들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도시화로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옆에는 아파트가 짓고 있는데 그 옆에는 축사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미 도시화가 진행이 됐고요. 개발이 됐기 때문에 축사의 냄새가 나면 민원 열심히 넣고 하면 결국에는 저는 없어진다고. 왜? 그 시골의 농림지역에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는 없거든요. 이미 아파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도시 계획적으로 이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냄새가 나지만 냄새가 나서 미분양이 혹시라도 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좀 괜찮게 봐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가지고 저는 미분양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뉴스만 보면 큰일 났다. 절단 났네? 망한 거 아니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이 조정되면 망한 거지. 근데 45억짜리가 한 40억 정도 조정이 됐다. 근데 뭐 동 차이가 좀 난다. 45억에 팔린 아파트는 25층이었다면 한 7층이 40억에 팔렸다. 향이 좀 다르다. 얘는 남향이고 얘는 뭐 서향이다 라고 하면 충분히 그 정도 보는 관점에서 따라 다르죠. 그게 떨어졌다라고 보느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2013년도에 8억 하던 아파트가 25억까지 갔다가 22억 갔는 게 과연 그게 떨어졌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8억이 25억 갔다가 22억 갔는 게 많이 떨어졌느냐? 우리 주식시장 종합주가 3,300 하다가 지금 2,400까지 빠졌는데 얼마 빠졌나요? 한 30% 빠졌나요? 부동산도 그러면 25억짜리가 30% 빠지면 얼마가 빠져야 되죠? 6억, 7억. 그러니까 18억? 15억 정도 가야 되잖아요. 주식으로 본다면. 근데 그 정도는 안 빠졌거든요. 조정은 된 거는 사실이다. 한 5%에서 10% 정도 호가 기준에서 좀 조정이 됐지만 이거를 그렇게 호들갑 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앞으로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큰일 났다. 뭐 이거 진짜 뭐 폭삭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30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연끌을 해서 많이 샀는데 저는 기성세대로서 좀 미안한 마음, 책임감 같은 것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2030은 주택 구매 연령이 아니에요. 2030이 집을 왜 사요? 아주 투자에 깨우친 분들 아니면 저도 20대, 30대 때 뭐 했나? 그냥 20대 때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고 직장 구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시기고 30대 때는 뭐 결혼 준비도 좀 해야 되고요. 물론 결혼을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런 단계잖아요. 청약 저축도 만들고 종잣돈도 좀 모으고 보통 주택 구매 연령은 40에서 한 59세 또는 길게는 69세 정도가 주택 구매 연령이에요. 왜? 결혼할 때 이제 집을 살까 고민하고요.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놓고 나면 거주할 집을 사든 전세 끼고 사두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 집에 들어가든 뭐 이렇게 전략을 짜는데 최근에 보면 2030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원래는 안 사는 층이었는데 왜 그분들이 샀을까? 두 가지 이유로 좀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는 우리가 포모 현상이라고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나 혼자 아웃될 것 같은 공포감,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요인이 굉장히 컸죠. 패닉 바잉.
나 지금 집 안 사면 내 생애 집 못 사겠는데? 꼭 그런 친구도 있어요. 집값 오를 때 밥 사준다는 친구 연락 오면 안 만나야 돼. 그거 왜 사주겠어요? 지 자랑하려고 이제 하거든. 만나면 나 사실 3년 전에 5년 전에 어디 아파트를 샀는데 5억 올랐다 10억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이제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거는 축하는 해줘야 되는데 속에서는 나는 뭐하고 살았지? 내가 분명히 쟤보다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더 좋고 쟤 맨날 클럽 가서 놀 때 나는 일도 열심히 야근도 했는데 뭐지? 인생이 이런 건가? 막 이런 자괴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투자해야겠구나.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 또 집값이 막 올라가죠. 그래서 좀 무리하게 신용대출도 받고요. 최대한 레버리지를 끌어올려서 내 집 마련한 연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좀 불안했습니다. 나는 집이 있고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저거는 결혼도 못할 것 같아. 요즘 집이 없으면 결혼하기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부모님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집 하나를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인데 물론 능력이 안 되는 부모들이야.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적당히 능력이 되는 부모들은 그렇다고 내 집을 지금 줄 수는 없는 거고 집이 예를 들어서 몇 채 있다라고 하면 뭐 증여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는 부모들도 꽤 있고요. 그게 안 되는 부모들은 뭐 1억, 2억 또는 한 3억 정도 그 정도 자금 가지고 좋은 지역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집 하나 내 자식 마련해 줘야겠다라는 수요들이 좀 유입이 됐어요. 물론 자녀 이름으로 사니까 2030들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죠. 왜? 원래대로 하면 이분들은 5년 후 10년 후에 집을 사야 되는 수요들이에요. 근데 미리 어떻게 보면 밑장을 미리 뺀 거죠. 미리 빼서 많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은 저는 나중에도 문제가 된다라고 보죠. 왜? 미리 사버렸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주면 좋잖아요. 올라가주면 괜찮은데 이게 안 올라갔을 때 발생하는 문제. 대출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저금리가 정상인 줄 알았죠. 한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1%대 금리 되게 많았거든요. 1점 몇 프로.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보면 한 6%는 시간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대출 받은 분들 대부분 변동금리를 또 받았어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약간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 오르겠지라고 해서 변동금리를 했던 분들은 이제 대출 이자를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내시던 분 같으면 150만 원, 200만 원씩 내야 되고요. 원리금 상환까지 맞물리면 고통스럽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주면 또 낼 수 있잖아요. 뭐 까짓 거 뭐 오르는 게 더 많은데 근데 집값이 안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이중고에 시달리죠. 집값은 떨어지는데 내 자산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대출 이자는 계속 내야 된다. 대출 이자는 한 번 내고 끝이 아니잖아요. 매달 내야 되잖아요. 대출 이자 내는 날이 다가올수록 이제 한 번씩 각성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거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3년 버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이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2년 후, 3년 후에 진짜 고통에 따른 급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집어 던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미래 사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발목이 잡혀버리게 되면 5년 후, 10년 후에 사야 되는 수요들이 못 사게 되잖아요. 그것도 미래의 또 다른 문제. 상기 신도시들이 이제 5년 있으면 물량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량이 나오는데 그 물량을 받쳐줘야 될 세대들이 미리 발목이 잡혀버리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연끌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인정해야죠.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인정해야 되니까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좀 능력이 되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추가 투자, 주택 수를 늘리기보다는 좀 신용대출 같은 거, 금리가 높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좀 미리 상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모님이 돈이 많아. 부모님한테 돈을 좀 받을 수 있어. 이런 분들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부모님 돈 안 갚아주면 되니까. 부모님 돈이 내 돈이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주택자들. 집 하나 있는 거 보험이잖아요. 자동차 보험 나 무사고인데 보험 안 들 수는 없잖아요. 집 없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10억 원에 팔았는데 9억 되면 살 수 있을까요? 기다리지. 8억? 7억? 예를 들어서 7억까지 갔으면 이게 6억까지 갈 것 같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6억 가다가 다시 7억 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2달 전에 6억 했을 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타이밍을 결국 못 잡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 있는 사람은 한 3년, 5년 대출 금리가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 여력만 만들어서 좀 존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미분양도 알아봤고요.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든지 주택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